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과거 시험, 그리고 사법 시험, 그리고 제가 평소 이야기하는 신종 양반 계급, 그리고 법치, 그리고 군사문화,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해서 오늘날의 사회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좀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요새 나라 되어가는 꼴을 보면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 집단은 언론,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노조가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듭니다. 기자, 검사, 판사, 그리고 국회의원, 그리고 노조 간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저는 신종 양반 계급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양반, 조선조의 양반들이죠. 사대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중국의 고전을 달달 외우는데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조는 문민, 선비, 양반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대충 어떤 나라의 지배 형태를 보면은 군인이 지배하는 나라와 문민, 선비들, 지식인들이 지배하는 나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군인이 지배하는 나라가 옛날에는 압도적으로 많았죠. 이 군인 중에 왕, 또 왕과 군인이 같아서 뭐 나폴레옹도 그렇습니다만 전장에 나가면은 장군이고 들어오면은 왕이 되는 왕과 장군을 겸한 그런 사람들이 유럽에서는 막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이 군사문화의 전통이 몽골의 군사문화 전통을 빼고는 좀 약합니다. 특히 유교가 퍼져나가면은 상무정신이 약해지고 군인에 대한 대접이 달라짐으로 약해짐으로 군인들이 정권을 잡는 일은 좀처럼 드문 예에 속합니다. 근데 이 세계 전체 역사를 보면은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산업혁명이 발전하고 해서 나라가 부국 강병을 이루는 나라는 부자가 되고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 가지고 강력한 군대를 만드는 이 부국 강병에 성공한 나라들은 거의 예외 없이 군인들이 다스렸던 나라가 많습니다. 군인들이 다스렸더라. 유럽에 있는 중요한 나라는 전부 다 과거에 군인, 기사계급이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동양에서는 일본이 약 800년 동안 사무라이, 즉 무사계급이 다스렸던 나라였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군인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게 삼국시대죠. 전쟁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특히 신라가 상북통일하는 과정에서 그 주인공들은 다 군인들이었습니다. 김춘추, 김유신, 문무왕, 김법민이죠. 이런 분들 다 군인이고 정치인이고 또 화랑도라는 이 무사 양성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막 군인들이 큰 소리 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려 시절에 들어보면 광종 때 과거 시험을 받아들입니다. 중국에서 실시하던 과거 시험을 받아들이면서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이 높은 관직을 차지해가지고 문민들 통치하는 그런 제독 장치가 만들어지지만은 또 과거 시험을 치지 않고도 이 국가 엘리트를 발탁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므로 이 고려는 또 거기에는 불교가 거의 국교적인 역할을 했으므로 조선조 시절에 주자학이 판을 치던 그때와 조금 달라가지고 그때는 그래도 군인들이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문신들이 힘이 세워지니까 군인들이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군인들을 아주 모욕하는 수염을 태운다든지 하는 식으로 모욕하는 일들이 고려 때에도 종종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고려 의종 때 1170년에
무신난이 일어납니다. 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불평이 많던 장군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왕을 좌지우지하고 때로는 왕을 죽이기도 하고 하면서 약 100년 동안 무신 정권을 이어갑니다. 최충헌 시절에 와가지고는 그 무신 정권의 통치 방식이 하나의 제도로서 일본어를 비교하면 막부 같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 세계 전국을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만든 도쿠가와 막부 같은 그런 제도적 통치 기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무신 정권이 오래가면서 그러다가 몽골이 침입하면서 몽골 군대와 싸우는 과정에서 이 무신 정권이 잘 싸웠습니다. 만약 그때 정권이 무신 정권이 아니었으면은 40년 동안 그 천하 제1의 몽골 군대를 상대로 이렇게 싸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졌습니다. 저는 것과 함께 한국에서 이 무신 통치의 시대가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본 학자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가 갈라지는 분기점을 그때로 봅니다. 비슷한 시기에, 즉 한국에서 무신 정권이 등장하던 시기에 일본에서는 가마쿠라 막부라는 게 등장합니다. 동경 가까이에 있는 가마쿠라에 무사들이 막부를 만들어 놓고 이 천황을 뒤에서 조종하고 하는 막부 통치 시대가 열리는데, 일본은 그 막부 통치 시대가 1868년 명치유신 때까지 계속됩니다. 한 800년 계속되는데, 우리나라는 무신 정권은 몽골을 침략으로 해서 약 100년 만에, 90몇 년 만에 끝납니다. 그럼으로써 다시 문민 통치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문민 통치로 돌아간 한국과 무사 통치를 계속했던 일본 사이에는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죠. 인종적인 이 근사치,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매우 다릅니다. 군사 문화와 문민 문화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민 문화 속에서 조선조에 들어가면은 불교를 배척하고 새로운 통치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오는 이런 과정에서 유교 중에서 가장 교조적이고 원리주의적인 주자학을 통치 이데올로기로 해서 조선조를 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정도전이라든지 정몽주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주자학이 들어오면서 조선조에서는 정치가 명분론으로 흐르고 군인들은 멸시를 받고 산업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산농공상 시대가 되는 것이죠. 사자, 즉 선비들, 과거시험, 사대부, 양반청,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 공원, 물건을 만드는, 요새 말하면은 기업인, 제조업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상, 물건을 파는 사람들, 이런 신분 구조가 되니까 가장 위에 지식인들, 과거시험에 합격한 지식인들이 정권을 딱 잡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물건을 만든다든지 군사 이런 데 대해서 소양이 없어요. 오로지 중국의 오래된 경전을 달달 외우면 되는 선수인데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먹여 살리겠느냐, 어떻게 하면은 나라를 지키느냐, 외교는 어떻게 하느냐, 과학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관심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래 통치하다가 보니까 조선조는 점점 힘이 빠지고 지성은 있는데 야성이 부족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19세기에 들어오면은 바로 제국주의 물결이 아시아로 침략해 들어오는 전환기에 무사 통치를 받던 일본에서는 재빨리 거기에 적용하고 실용적으로 나라를 바꾸고 가는 명치유신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자기 변화의 노력이 결국 실패하고 말아가지고 먼저 근대화를 한 일본에 먹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 시험이 조선조를 망치게 했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 이 문민통치는 언제 한국에서 계속되고 언제 끝났느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도 그 소년 시절에는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한 7번 시험에 응시해서나 다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에는 갑오경장이 1895년 갑오경장으로 과거 시험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젠 더 시험 칠 게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응시자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마지막에
과거 시험에 응시했던 사람이 한 16만 명 된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합격자가 16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1대 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는 망해가는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일생을 말하자면 바치고 때로 낭비했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수십만 명이 지금 사법시험, 행정시험 또는 기자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해서 뽑힌 소위 문민 엘리트들이 진출하는 직장이 주로 언론계, 검사, 판사 또는 국회의원, 이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또는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러나 한국에서는 현실적인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었어요. 과거 시험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천년 이상 계속되던 이 문민 통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예외가 딱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1170년에 의종 시절에, 고려 의종 시절에 정중부인난이 일어나서 약 90년 동안 무신 정권이 계속되다가 몽골의 침략으로 무너진 그 시기가 한 번 있었고, 두 번째는 1961년에 박정희 소장이 648기인 김종필 그룹과 연계돼 가지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군인들이 집권한 이 예외의 시기. 그래서 군인 대통령이 세 사람 나왔습니다. 군인 출신 대통령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1991년부터 1993년까지 1961년부터 1993년까지 약 30년간의 새 군인 출신 대통령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의 예외입니다. 쉽게 말하면 1961년의 5.16 군사 쿠데타는 약 790년 만에 처음으로 군인들이 집권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집권해서 잘했어요. 이 사람들이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수출 입국 정책을 폈습니다. 복지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 제도를 아주 효율적인 제도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또 법률을 아주 재정비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민간인들, 지식인들이 해야 할 일을 군인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1961년에 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 박정희, 김종필 이런 국군 장교단은 당시 한국에서 가장 선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선 큰 조직을 운영할 줄 알았습니다. 기획제도, 예산제도, 그 다음에 법률, 공병, 이 군대에는 나라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조직이 군대 조직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종교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는 화학 병과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조직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있으면은 조직 운영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람들은 또 미국 유학을 많이 갔었어요. 당시에 통계를 보면은 군 장교단이 6만 명인데 한 10%가 미국 유학 경험자였습니다. 아마도 외무부에서 미국 갔다 온 사람들보다 군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실용적인 자세, 조직을 운영하는 기술, 이런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더구나 총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강력하고 가장 최신 그룹이 바로 정권을 잡았으므로 나라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바로 나라를 무식한 군인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를 발전시킬 수가 없죠. 유식한 군인들이 실천력도 있었습니다. 실천력도 있고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이 실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서 30년 동안 나라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복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완전히 다른 나라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군사 문화의 긍정적 역할이죠. 긍정적 역할이죠. 그런데 이 세계적으로 보면은 군사 문화는 원래 이렇게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유럽의 경우에도 보면 아시겠지만은 반드시 군사 문화를 거친 나라에서 민주주의와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코스를 밟았다고 보면 되는데 1993년부터
김영삼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군사 문화가 만학의 근원이다. 무슨 사고가 나도 이건 군사 문화 덕분이다. 무슨 부패 사건이 생기면 이것도 군사 문화다 해가지고 군사 문화를 매도하는 분위기가 휩쓸었습니다. 민주주의와 군대가 반대인 것처럼 군대와 민주주의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군대가 있어야 국가를 만들고 국가가 있어야 법치를 만들고 법치가 있어야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딱 분리를 해가지고 군사 문화와 민주주의는 서로 대치하는 관계다라고 보는 잘못된 시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93년부터 이제 이 김영삼 대통령 소위 민주투사라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나라의 분위기가 크게 바뀌는데 어떤 점에서 바뀌느냐. 지배층이 교체가 됩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기간에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크게 노력했던 사람을 막 굳이 꼽는다면 군장교단, 그 다음에 기업인, 그 다음에 기술자, 그 다음에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나라 발전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민 통치 시절에는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바로 군인들이 통치를 하니까 이 새로운 기업인, 군인, 과학, 기술자,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3년부터 다시 문민정부 시절로 돌아가니까 정치가 힘이 강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기자, 검사, 판사, 국회의원, 노조 간부들이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권력이 군인 엘리트에서 소위 말하는 문민 엘리트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이래 되니까 요사이 특검, 검찰, 박근혜 수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자, 판사, 검사가 칼자루를 잡고 이재용 같은 기업인, 박근혜 대통령 같은 좌익과 사운 대통령 이런 사람들 코너로 몹니다. 세계적 기분. 한국을 떠나기만 하면은 세계에서 그렇게 존경받고 평가받는 세계적 기업인들은 검찰에 의해서 출국이 정지된 상태에서 지금 바깥으로도 못 나가는, 또 청문회를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기업인을 줄 세워놓고 아주 모독적인 이야기를 해도 국민들이 저럴 수가 있느냐고 화가 나는 것보다는 그럴 수 있다 또는 고소해야 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라든지 국민들의 의식 구조가 조선조 양반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선조 양반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파성입니다. 당파성을 치열하게 했어요. 또 하나는 선비정신입니다. 선비정신은 뭐냐? 자기의 정신과 육체를 맑게 유지하는 청렴결백한 거죠. 기계라든지. 근데 요사이 저는 신종 양반 계급이라고 하는 이 기자, 검사, 판사, 국회의원, 노조 간부들한테 결여되어 있는 게 그 사람들도 당파적으로 싸우지만 선비정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비정신. 그런 권력을 갖고 나를 이끌려면 무슨 깨끗해야 됩니다. 돈을 좋아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생활은 심플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선비정신이죠. 신종 양반 계급은 당파성은 뭐 옛날만큼 있는데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날 양반이 가지고 있었던 선비정신이 없다. 선비정신 없는 대신에 그게 뭐가 들어가 있느냐? 무례하고 교양 없고 그리고 품위가 없고 인문적 교양이 약하고 글과 말을 잘 못 쓰고 한국어를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한자도 잘 모르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저질 인간형이 권력까지 행사하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나라는 아주 허우대가 크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세계 10위에서 20위 사이를 오가는 삶의 질, 복지를 누리면서 정신면에서 이렇게 퇴영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은 지성과 야성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었던 나라와 지성이나 야성을 하나만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고구려는 지성이 약한 나라였어요. 야성,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신라한테 묻혔어요. 조선조는 어떤 나라냐 하면 야성이 약하고 지성이 너무 강해서 망한 나라입니다. 근데 신라만이
지성도 강하고 야성도 강했던 나라입니다. 그때의 지성은 주로 불교였습니다. 불교. 야성은 화랑도로 대표되는 군인이죠. 군인과 종교가 아주 이상적으로 서로 균형을 가지고 서로 견제하기도 해가지고 한 덩어리로 만들어져서 삼국통일을 이룩하게 된 원동력이 되는 것인데, 지성과 야성을 겸비한 신라와 야성이 너무 강해서 망한 고구려와 지성이 망한 조선조,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큰 민족사적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군인적 정신, 야성적 정신, 대외지향적이고 개방적이고 해양정신적인 이런 정신이 그 사회에 넘쳐 흘릴 때 나라는 발전했는데, 그 시기는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민통치 시절, 기자, 검사, 판사, 옛날로 말하면 사관원, 사헌부, 공문관, 유생들, 이런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는 때는 항상 관념론 가지고 명분론 가지고 사소한데 목숨 거는 권력투쟁을 하는 사이에 나라도 발전하지 못하고 군대도 키우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일본한테 먹혀버리는 이런 결산서를 남겼다는 것을 볼 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신종 특권층, 5대 특권층이라고 제가 이름 짓고 있는 이 사람들의 힘이 더 강해지면은 우리도 조선조처럼 과거시험 합격자에 의해서 망한 조선처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군인들과 기업인들, 과학, 기술자, 그리고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나라를 만들어야 야성에 넘치고 경제도 발전하고 명분론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과거시험으로 망친 나라, 사법시험 합격자가 망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